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는 뭐 간호장 가셨는지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네. 간호장 가서 뭐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근데 어제부터 다 끝났죠? 네. 이불 장사는 있을 것 같은데. 이불 장사는 있다고요? 오늘 뭐 계속 좀 더운데 그래도 또 금방금방 시간이 갑니다. 아마 금요일에 금방금방 돌아오고.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그 물건과 채권. 저번에 어차피 이 경매가 이렇게 보면 계속 한 번 좀 훑고 가고 또 한 번 훑고 가고 그러면 뭐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감각도 좀 잡히고 이해도 좀 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은 그 물건과 채권의 이해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다음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7월달, 8월달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그 실질적인 이제 경매 뭐 물건들 나오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이든 아파트든 뭐 선순위 임차인이든 그런 물건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뭐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입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을 또 준비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일단 온 6월달까지는 그렇게 이론적인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한 7월이나 8월달 이렇게 해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뭐 배당을 해보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떤 경험이 좀 쌓여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보면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제 부동산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물건 보면 이제 점유권 같은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점유권이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 배타적인 사용 소유권까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이고. 그 제한 물건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용인 물건하고 이제 담보 물건 뭐 이렇게 용인 물건이 뭐 사용 수익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거 이제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특히 전세권이 용인 물건 중에 전세권을 우리가 아마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건 중에서 이제 유치권이라든가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어떤 채권 관계는 사인 간의 거래 이 부분이고 이제 제3자들은 모르죠 대부분이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제3자들도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 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데 우리가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돈을 이렇게 담보를 설정해가지고 빌려주는 뭐 근저당이라든가 이렇게 등기부분에 딱 나와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도 뭐 그냥 우리가 차용증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뭐 가압류 절차도 걸고 압류 절차도 걸리고 이게 제3자들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물건이나 채권에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건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딱 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창설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임차권이라든가 어떤 임의 규정에 의해서 살짝 자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권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법정 지상권이니 뭐 간습장 법정 지상권이니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뭐 차지권도 있고 또 민법상 임차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물건은 지배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특정 물건을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인간의 권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건, 특정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든가 절대권, 배타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강력하니까 우리가 법원에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순서에서도
항상 물건이 우선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안분 배당을 하고 이제 이런 절차가 이제 뒤에 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간의 우선순위도 물건 우선주의해서 항상 보면은 동일한 물건이면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물건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커서 주택 임대차라든가 상가 임대차 같이 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채권을 물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권리 분석할 때 약간 이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우선주의의 예가 여기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채권인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무슨 전입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대항력 같은 경우인데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이길의 대항력이 발생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이 매매자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존과 임차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우리 여기 사장님네 집에 들어가서 세를 들어 살았는데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를 쫓아내면 제가 꼼짝없이 나갔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채권이 그렇게 약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많아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강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확정일자와 우선 변제력, 주택 임대차 계약이 채권 계약이지만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에 근저당권 등의 물건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것을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아파트 경매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의 이제 권리관계를 잘 알아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금전적으로 더 물어줄 게 있는 점인지는 이제 봐야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5월 10일 날 하고 이건 구체적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 근저당권 설정해서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5월 10일 이 길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이분이 배당 신고하면 배당 법원에 가서 돈을 받아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분들한테 이제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럼 여기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저당권자가 먼저 대항요건이라는 게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요건 취득하죠. 근데 우선 변제권까지 받으려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채권이 임차권이 물건이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기든 간에 그냥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입신고를 안 하고 그냥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차일피 미루다가 전입신고하게 되면 이 전입신고한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예시가 하나 더 나오는데 확정일자는 5월 10일 날 받았고 인도와 전입신고가 5월 15일 날 돼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인도와 전입신고니까 요 다음날 5월 16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대한민국 취득한 5월 10일, 1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우선 변제권의 발생. 인도와 전입신고는 5월 10날에 하고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은 5월 13일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근저당권자하고 확정일자 받은 분들은 배당에서 어떻게 배당이 나오죠? 모르시나요? 따로 단서를 안 해줘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중개사무실 가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집을 5월 10날에 이제 장부를 치고 인도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떻게 확정일자는 왜 또 안 받았는지 13일날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에 은행에서 집주인이 근저당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배당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 다 모르시나요? 이제 이랬을 때 여기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차인의 대한민국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 5월 11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를 확정일자를 받은 5월 13일 주간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이 오전 9시 이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때문에 5월 13일 날 근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되면 동순이도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는 말소기준 권리의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이 먼저 주택의 인도와 전입을 받았을 때 요건 뭔 얘기냐면 그럼 요렇게 저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10날에 전입신고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았죠. 근데 이게 전세권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공교롭게도 이날 확정일자까지 딱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3일 뒤인 5월 1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확정일자를. 근데 이날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을 그랬어요.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농협에 의해서 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인데 이게 낙찰이 만약에 근저당도 5천만 원 그럼 이게 채권이 1억 5천인데 낙찰은 1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입신고한 임차인한테 이게 동일한 날이니까 요날 5월 13일 날에 동일하게 됐으니까 세입자 임차인 5천을 받고 근저당도 5천을 받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죠?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받았으니 대항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낙찰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집주인 됐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도 5천만 원이 받을 게 있어. 네가 나를 5천만 원 주면 그때 내가 나갈게 하는 게 대항력이라는 거죠. 그죠? 어떤 법적으로 권리가 없으면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로 내보내겠죠. 요 내용은 저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왕 이거 할 거 그냥 저거보다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만약에 1순위가 만약 전세권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세권하고 이 전세권이라는 건 아예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간을 잡고 뭐 금액도 정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선순위. 우리가 말하는 선순위 전세권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압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가압류가 되고 이 가압류에 비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분이 처음에는 전세권을 설정했으니까 이 전세권 설정한 사람들은 주택의 전입이라든가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도 수익 보존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좀 불안해. 어디서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이때 전입 신고를 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만약에 경매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물권이잖아요, 그죠? 전세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럼 이때 경매를 할 때는 뭘로 나오냐면 임의 경매로 나와요. 임의 경매해서 나와요. 이분이 이제 만기가 돼서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이 전세권에 대해서 바로 경매를 지르는 다른 절차 없이 임의 경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분이 경매를 넣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치자고 A 당사자가 경매를 넣었는데 경매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의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왜 우리가 물건인 경우에는 근저당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의 경매를 나오는데 이게 왜 강제 경매를 나오지? 이거는 패션 마크를 찍어봐야 돼요. 이거 조금 깊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실전일 수는 있어요. 이분이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물권과 채권을 얘기를 하면서 용익 물권이라고 했거든요. 지역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아까도 말하셨어요. 지상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용익 물권이라고 했는데 이 용익 물권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강제로 돈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뭐 근저당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를 설정해서 안 되니까 그 담보를 강제로 국가기관의 어떤 법으로 통해서 강제로 내가서 돈을 환가하는 작업이 경매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지만 이분이 이 전세권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이 전세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 이게 의아했었는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이 1억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이 전세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 해가지고 뭐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뭐 우리가 또 근저당, 그다음 또 뭐 있죠? 압류, 그 다음에 뭐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런 순으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전세권이 당연히 말소 되겠네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임의 경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강제 경매로 나왔을 때는 전세권이 말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경매지를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상식선에서 이게 왜 임의 경매가 안 되고 강제 경매가 됐지 하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나중에 여기 판례까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판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예. 낙찰자 입장에서 예.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아까 얘기한 전세권이 소멸되고 안 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이가 없네. 그게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세권을 가지고 그냥 보통 보면 등기부등본에 정액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로 경매 넣었으면 법원에서는 임의경매로 신청을 해줬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전세권은 그대로 가만 냅둬두고 내가 돈을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낙찰받고 떨어지고 낙찰받고 재경매를 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건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배워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따져가지고 이건 1순위 전세권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말소야. 내가 물어줄 게 없는데 경매 입찰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여기 계속 몇 번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관계에서는 항상 제한물권이 이제 우선하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관계에서는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등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하나를 사고 이럴 때 오늘 잔금 날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은 다 줬는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예 법원에 가서 접수만 하고 법무사들한테 접수증만 좀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면 상황은 난다. 굳이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등기권리증 공길동에서 그거는 4일, 5일 뒤에 받아볼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뭐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 권리는 중요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옛날 것까지는 집무사라서 잘 보관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서 돈을 빌리고 우리 사장님한테도 돈을 빌리고 온 사방에서 돈을 막 빌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담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둘만 나눴었는데 온 사방에 빌렸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가서 제 부동산에 가서가 어떤 뭐 압류 조치를 하거나 뭐 가압류 조치를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은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쭉 달려와서 순위 번호로 이렇게 시간차별로 해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경매하고 배당할 때도 보면 순위별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차별로 하는 거거든요. 뭐 오늘 뭐 근저당한 사람 1순위, 그 다음 2순위, 3순위 쭉 내려가서 채권이 다 놔두면 괜찮지만 많이 모자라면 순위 내려야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따지느냐. 을구와 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보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는 이제 뭐 소유권에 관한 사람이고 나무, 가처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갑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을구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을구와 을구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같은 그 을구에 있으니까 순위 번호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을구하고 이렇게 갑구하고 달랐을 때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애우기 쉽게 같은 을구와 을구일 때는 순위 번호를 하고 갑과 을구에게 다를 때는 별구일 때는 접수 번호를 한다. 그래서 동순 별점으로 이렇게 애워주시면 나중에 어떤 권리에 보면 그런 이 접수 번호가 있어요. 이게 갑구하고 을구하고 다를 경우에 이 접수 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소유권 이전할 때 이제 보통 뭐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할 때 내 앞으로 명의가 언제쯤 넘어오느냐고 물어볼 때 항상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죠. 막 법무사 시켜서 저녁 6시쯤이나 5시 반쯤 가서 그분들이 동시에 다 접수시키니까 접수증만 받아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면 접수증 보면 또 순위는 그 접수증 딱 접수하고 직인 지키는 그 순간 순위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과 채권 간의 효력은 평등주의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채권은 우선 변조권이 없다. 채권자들의 주의는 다들 평등하다. 그래서 채권의 종류에는 뭐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신청 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안 따지고 안분 배당을 하고 이제 돈 액수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배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채권도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뭐 국세라든가 지방세 체납 안조라든가 도시 정비조합의 안조라든가 차지권의 소유 건물 안조 이런 부분들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채권과 물건과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저번에 왜 그 저기 어디 경북 아파트 그거 낙찰된 거 보셨어요? 네. 네. 2억 3,150. 관심만 갖지 말고 이제 직접 액션을 이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이방동에 그 산도 요번에 17일 날 경매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경매 물건이 자꾸 쌓이긴 쌓여요. 예정 물건 같은 거 갖고 저번에도 이제 뭐 공유 어차피 이제 우리가 경매하다 보면 공유 부분이 공유 지분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익이 공유를 된 거. 그러니까 뭐 친구끼리 야 이거 같이 사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 저기 농지 같은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유로 살려면 3명 이상 사면 농지원 허가를 맡아야 되고, 또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 보면 아예 구분해서 도면에다가 저랑 이렇게 셋이 사면 농취증 받을 때 뭐 가운데 거는 누가 하고 뭐 오른쪽 거 누가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면까지 첨부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 어쨌든 한 개의 소유권이 이제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 이제 공유다 이렇게 보는데,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공유자 합의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해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그 상속인들한테 여러 명 그건 어떤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거고, 이렇게 사인끼리 서로의 협의해서 하는 이제 법률 행위에서 이제 공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은 법률의 규정이나 공유자의 의사 표시에 정해지지만 이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 그냥 공동으로 똑같은 지분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근저당 같은 것도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체는 안 되겠죠. 공유 지분자들이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하면 아무런 이제 제약을 받지가 않는 거고,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공유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유자가 만약에 이제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이제 지분별로 귀속된다. 저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속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권한은 그 지분권자한테,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상속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전체를 다 매각하거나 할 때는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의 다 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을 이용 및 계략 목적으로 하는 이제 관련 있는 지분의 이제 과반수를 결정하고,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분 경매 같으면 만약에 뭐 한 3분의 2 예를 들어서 그냥 3분의 2가 뭐 주택에 나오고 그래 됐을 때는 자기가 그 낙찰 받아서 사실은 뭐 임대료를 놓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분의 50%가 넘어가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과실이 나오면 그 지분권자 비율만큼 뭐 드려야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공유물 시골인데 저는 이제 시골 촌놈 출신이니까 가을에 예전에는 이제 그 산에 송이 따라 한번 이제 뭐 놀러 간 주말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와서 등기를 띄워보니까 한 30만 평 되는 이 땅에 자기 땅은 한 5천 평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무슨 다 수십 년 전에 주소가 뭐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5천 평을 가지고 그 30만 평을 다 울타리 쉽게 말하면 줄 쳐놓고 자기 산장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거기에 있는 과실은 그 지분권자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건 모르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어쨌든 그 거기에 보니까 이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났어요. 공유물의 이게 관리 비용이 기타 이거는 뭐 당연히 지분별로 부담해야 되고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할 때 다루공사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이제 어차피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지분을 이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공유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분은 작아도 어떤 거기가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뭐 과반수가 아니래도 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에 잘 공유하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 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가 있고 분할 방법과 관해서 법위가 성립할 때 법원에 분할 청구를 이게 이제 바로 그 공유물 분할 청구소입니다. 그 원래는 이제 분할을 하면 이제 현물 분할이 기본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이렇게 세 분이서 땅을 하나를 사서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분할을 하자고 했을 때 사회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현물을 분할을 해야 되고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제 공유물 분할, 현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그거를 전체를 매각을 해서 이제 현금으로 분할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 경매에서 지분 경매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히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형제가 한 4명 된다. 그 중에 꼭 한 명 뭐 사고 쳐가지고 그 4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사잖아요. 그러면 뭐 50%든 30%든 사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협의가 어차피 잘 안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물론 뭐 형제 누가 하나 말썽 부려서 다른 사람이 넘어가게 됐지만 여기 협의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법원에서 청구소수해서 전체를 매각할 때는 그 다음에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깨끗하고 권리상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지분 경매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난타긴다는 사람 후에 또 나는 사람이 있어서 아예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지분 나머지 분들 중에 누가 하나가 뭐 가등기를 해놓거나 가처분을 해놓거나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그게 완벽하게 돼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4분의 1 지분 받을 때보다도 더 낮아질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지분 경매가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해보면 나름대로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남원동에 있던 옛날 우리 다노터 하던 최도능 씨네 한 1,500평 되는 그 땅이 사채로 한 3분의 1 정도, 그게 대지가 한 1,500평 조금 맞아요. 이제 한 3분의 1, 한 500평 정도가 경매에 나왔던 거, 그거 이제 지분으로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전체를 경매가 넘어가서 지금 서울의 모 분이 이제 그걸 전부 낙찰을 받았었죠. 그렇게 해서 그 지분 경매도 있었고, 또 노암동 같은 경우에도 노암동 같은 회전교차로 옆에 보면
그분도 이제 그 형제들 간에 상속받은 거를 지분 경매에 나온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에 보면 경매들이 꽤 많이 이제 지분 경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할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해서 그 대금으로 분할할 수가 있다. 공유자 사이의 계약에 의할 때는 5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분할의 자유 제한을 인정. 이 계약은 갱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갱신하는 5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약정해서 공유자 사이에 이거 분할을 하지 서로 협의하면 5년까지는 5년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분할 자유 제한을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는 공용 부분,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 등에 관해서는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차피 뭐 구분 소유고 공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분할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이 공유 관계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경매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한 물건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는 차원에서 지상권, 그다음에 부저당권, 두루두 이렇게 한번 좀 지역권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장물의 수목을 소유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바로 물건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상권이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을 때 약정에 의해 가지고 지상권 설정할 때는 보통 지상권이 최소 30년, 경관 건물 같은 30년, 기타 한 15년, 그 외에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지상권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서로 이렇게 약정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지상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말 그대로 그 남의 땅을 사용하려고 해서 이제 지상권을 하는 거고, 우리가 많이 보이는 이제 은행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근저당 치고 그 밑에다가 지상권을 하는 거는 그 토지주가 그 땅을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토지 사용권 지상권자는 설정 계약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지상권에 대하여 물적인 청구권이 인정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제어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말하는데 당연히 어차피 내가 이제 물권을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이 아니라도 있으니까 내가 물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땅 소유자랑 얘기가 다 됐는데 하고 그 침해를 할 경우에는 그 지상권자도 당연히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를 하고 방해 제거를 하거나 아예 방해할 것 같아 이러고 예방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상린관계의 규정도 준용한다. 내가 비록 소유자는 아니지만 옆땅하고 어떤 분쟁이 났을 때도 지상권자 사이에 인지 소유자 사이에 다 상린관계도 인정이 된다. 지상권을 이거보다도 제가 직접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약정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A와 B가 약정을 해가지고 지상권을 하는 거는 지금은 많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돈도 없고 근데 이 땅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땅 지료를 넉넉하게 주고 지상권을 설정해서 뭐 카센터를 하든 뭐 식당을 하든 건물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영업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A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게 등기에다가 지상권을 쓰죠. 아예. 지상권에서 뭐 30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30년이 너무 길다. A가 빌려는 주겠는데 지상권은 좋은데 10년만 하자. 그랬을 때도 이게 강행 규정이 돼서 10년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근저당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권리에 의해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상권을 말씀드렸었고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이런 약정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조건만 맞으면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고 또 이 법정지상권과 비슷한데 아닌 게 차지권이라고 했어요. 차지권은 얘는 아예 둘이서 손잡고 가가지고 등기에 올리는 거고 얘는 어떤 원인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정해주는 권리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정해지는 권리인데 우리가 옛날부터 관습상 계속 내려오면서 어떤 조건이 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 분묘기지권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강제경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에 의하지 않는 다른 걸 했을 때도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있고 차지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차지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토지인데 토지를 그냥 계약서를 써가지고 10년간 빌려다 그리고 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뭐 식당을 하든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랬을 때는 이 다 지상권이긴 한데 이 차지권과 이 법정지상권과 이것들은 약간씩은 다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되면 지료 의무와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돼. 이 지상권은 예를 들어서 지료를 안 받겠다 그래도 지상권은 된다라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해놨는데 2년 동안 어떤 약속대로 치료를 안 내. 그러면 자기가 의무를 다 안 했으니까 그 권리도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인도 청구하면 토지 인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의 금액은 당사자 협정으로 결정되지만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무슨 30년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뭐 월세 얼마 이런 게 했는데 나중에 거기가 한 5년 지나니까 많이 이제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치료를 마감할 수 있다,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 지상물 종류와 구제에 따라 최단 존속 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이 계약으로 단축한 기간을 약정할 때는 아래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석조, 돌, 석화조, 석회조, 시멘트, 연화조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보도블록 같은 거, 보도블록 같은 게 이렇게 쌓아놓은 뭐 그런 거죠. 구원한 거. 그다음 이와 같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일 때는 이제 수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30년이고 그 외에는 15년이고 공작물 기타는 한 5년으로 이렇게 아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보다 작게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만약에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간을 설정해 기간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만약에 이제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상권이 15년이라는 거예요. 갱신 청구 만약에 이제 30년이 다 지나가지고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3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지상권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세요 했는데 토지주가 안 된다고 하면 지상권에 대해서 그러면 내 건물을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가평에서 감정평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상권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30년, 1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그거보다는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상권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을까? 그 소멸 원인이 있을 텐데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이건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예요.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지상권자가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도 물건이니까 그 지상권을 저당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면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전세권을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권 자체를 가지고. 그렇듯이 그런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서 통제해야 되고 상당 기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 지상권에도 저당권이 생겼을 때 그 저당권자에게 통제해서 통제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치료를 지급하지 않는 지상권은 기간에 관한 약정의 유무를 묻지 않고 자유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지상권의 포기. 치료를 지급하지 않는 지상권은 기관에 관한 약정의 유무를 묻지 않고 지상권자가 자유로 이를 포기할 수,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지상권을 가지고 저당을 잡혔을 때는 그 저당권자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이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물건의 일반 소멸 원인으로 토지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토락이 나서 바다가 됐다든가 이렇게 멸실이 된다든가 존속기간 만료 혼동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한테 그 토지를 샀을 경우에 혼동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소멸시효라든가 이럴 때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토지 수용 등으로는 이렇게 소멸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소멸하면 토지를 반환하고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고요. 지상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지상권을 소멸할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제거해서 토지를 당연히 원상시켜야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을 소멸할 때는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매수 청구할 때는 그 지상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결국은 어찌 보면 실컷 사용하고 그 건물은 다시 그 다음 소유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 지상권자가 유익비라는 거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익비라든가 필요비가 있는데 그 유익비를 내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했을 경우에는 가액을 상환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역권인데 지상권에 대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조금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예를 들어 법정지상권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이 많이 다루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토지에 B가 예를 들어서 A가 B 보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담보가 뭐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못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나 땅 있어. 나머지 이게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는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B가 금전항을 설정을 했죠. 보통 이렇게 은행에 만약 대출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뭐 농협 대출 이러면 뭐 금전항 3억. 그래서 금전항 3억.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지상권 설정하죠, 그죠? 지상권.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분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뭐 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A 건물이에요. 그리고 A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한 5층짜리 건물이었어. 거의 뭐 5층 골조가 다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돈을 뭐 건물 짓느라고 자금이 딸렸든 어쨌든 이게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 농협 근저당권 3억을 설정했던 이분은 당연히 경매를 집어넣겠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만 경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지상권 있음, 뭐 법정 지상권 뭐 성립 여지 있음,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런 거를 누군가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고, 우리가 지상권을 얘기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돼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낙찰 받은 사람이 입장에서 이게 A 건물이고 A 토지의 A 건물이니까 이게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 될까요? 안 되고 왜 안 되지 이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일 때 어떠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뀌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 A가 뭐 C가 됐다고 치자고요. 되면 이 지상 건물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법으로는 돼 있는데 이 지금 이 은행 근저당 설정을 할 당시에는 땅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계산해 봐서 5억짜리면 3억 정도 빌려줘도 이 땅은 아무래도 한 4억 정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상권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이 근저당권자가 불치의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불치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알고 했으면은 아마 안 되겠죠. 근데 불치의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골조가 다 올라가서 한 70% 건물이 다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정 지상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낙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하는 뭐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여기 틀림없이 공사업자들 돈 벌어 이게 근저당 경매까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뭐 당연히 공사대도 못 받았겠죠. 유치권 해놓고 뭐 프랜카드 걸어놓고 난리 법정도 아니었을 거예요. 가끔씩 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뭐 경매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사장님이 뭐 한 1억이 낙찰받고 치자고 이 땅. 그럼 우리 사장님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실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준공검사가 안 난 상태니까 준공검사가 안 난 상태니까 그렇지만 이 착공계라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분을 입장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입장에서
두 가지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철거 소송하고 그 다음에 내 땅에 네가 그냥 이렇게 있잖니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같이 제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그렇게 하면 우리 판례 보면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을 인정 안 한다니까 거의 승소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거하라 판결을 받고 이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고 한 달에 얼마씩 이 낙찰자한테 돈을 지급하라고 하면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까 등기에서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을 다시 경매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상 건물만 토지는 아까 낙찰자가 있었고 이 지상 건물은 경매 나오면 누가 받을까요? 만약에 이게 한 건물이 공사비가 만약에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뭐 감정 가격이 뭐 공사가 다 안 됐으니까 한 7억 정도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게 77, 49, 뭐 5, 57, 35. 그 다음에 또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이게 한 20%, 뭐 10%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낙찰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결국 이 낙찰자는 이거 법정지상권이네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뭐 30%든 20%든 사고 이것도 쭉쭉쭉 내려가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안에 자기 어디에 건설업체 해가지고 나머지 완성하고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유. 그래서 이게 이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만 있으면 다 하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또 A 토지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똑같이 A가 B한테 돈 좀 빌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이거 뭐 땅을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B가 아니 위에 것도 같이 해야지 내가 돈을 빌려주지 내가 땅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상에 있는데 그럼 나는 뭐 지상권이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다니까 30년간 지료밖에 못 받는다는데 그랬더니까 얘가 머리 박박 긁으면 사실 이거 내 거 아니고 시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 돼. 못 해줘 이러는 거.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시한테 너가 근데 나 설정해준데 돈 빌려줄게 여기 시가 뭐 미쳤냐 내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경매가 나오면 이게 또 소유자가 바뀌어서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이거 법정지상권이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떤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어야 되고 또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은 있네 그죠? 근데 동일이는 아니네. 그러니까 성립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번에 제가 한번 뭐 민법 187조, 186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미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군 건지 모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건물에 이게 예를 들어서 미등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분이 샀다고 쳐요. 돈 주고 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또 당연히 사겠죠. 이 땅만 사려고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다 보니까 넘겨올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경매가 B가 어떤 채권 관계 때문에 경매가 진행돼서 뭐 C가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건 두 가지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 요게 만약에 요 B가 요 당연히 건물도 당연히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당연히 돈 주고 넘겨왔겠죠. 사실상은 대부분 사실상은 넘겨왔을 거예요. 그러면 독립일인에다가 근저당 설정 단지에 건물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부모나 할아버지 뭐 이런 집안으로 상속을 해가지고 경매에 넘어왔다 그러면 이 권리가 돌아가신 상속권자 이 토지를 상속받는 그날 이 건물도 같이 넘어온다는 거죠. 법률 규정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지상권 형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거래가 매매라는 거예요. 등기 때 보면 매매지 상속인지 나오잖아요. 토지가. 매매인 경우에는 이것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해도 등기하여야만 법률 행위로 인하면 등기하여야만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법 186, 187조 보면 한쪽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건 뭐 상속, 뭐 공용증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우리는 경매 같은 경우는 장부만 넣어도 내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등기 안 했다고 내게 되잖아요. 그 규정이 나오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상권 같은 이 내용은 뭐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하나를 더 확실하게 내 거를 아시는 게 좀 더 경매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모른다 그래도 나중에 또 한번 실질적으로 경매지 그 지상권 있는 걸 물건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역법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지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한번 짚어만 봤고요. 이 지역권은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으로서 편익에 이용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요역지, 승역지 이러면 좀 어려운데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남한테 요청하니까 요역지, 내 땅이 요역지예요. 내 땅. 내가 상대편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승낙해줬으니까 승역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지역권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는 한 필지의 토지에 하면 승역지는 토지 일부 위에도 지역권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역지만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요청하는 땅은 한 필지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토지 일부에도 위에도 지역권을 성립할 수 있다. 이건 그림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쫙 있고 여기에 땅이 이렇게 두 필지가 있으면 하필이면 제 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길 없는 땅, 눈이 없다 해서 맹지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든지 좀 뭐 집도 좀 짓고 여기는 뭐 길만 있으면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요역지가 되겠죠. 내 땅이니까 부탁하는 땅이에요. 이건 이제 승낙해 주는 거니까 승낙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승역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내서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찌 보면 주의
통행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승역지, 뭐 요역지, 지역권에 대해서 일단 그림이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쉽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예. 질문 있는데요. 저기 승역지 있잖아요. 예. 저게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만약에 강시 땅이에요. 예. 그래도 저기 주의 토지 통행권 저거를 할 수가 있나요? 신청을? 그거는 신청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네. 뭐, 산림청 땅이 될 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뭐 가서, 조명허가 받는, 그 시청 같은 데서 관에 가서는 우리가 조명허가라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확히 따져가지고, 요게 인도예요. 네. 그럼 보통 땅이 이렇게 생겼죠. 다들 인도. 그럼 도로가 자동차가 여기는 쌩쌩쌩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 네. 요 땅까지 시청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네. 요걸 뚫어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요 면적하는데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점용허가를 받으면 뭐 면적이 60제곱미터든 100제곱미터든 얼마가 나오면 매년 얘들이 매년 부과를 하잖아요.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도를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꽤 거리가 돼가지고 이게 그랬을 때는 그 해당 부서에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 자체가 그 국공유지에서 무슨 뭐 일반 재산이 있고 잡종 재산이 있고 뭐 이런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땅인지를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제 땅 옆에 있잖아요. 예. 제 땅 그 옆에 CC 땅이 있어요. A라는 사람 땅이 있어요. 예. 아니요 그 말고 제 땅이죠. 예. 요역지 옆에. 예. 그 옆에 또 다른 한 필지에 맹지 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승역지 그 옆쪽으로 허가를 냈어요. 그 사람은. 예. 그 사람은 그 옆쪽으로 해서 허가를 냈어요. 점령 허가를. 그럼 그 사례를 들어서 제 땅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꺼내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해당 부서에 가서.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뭘 하는 게 어려운 게 네. 뭘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선례를 남기면 왜 얘만 해준다 비슷한데 나도 해달라 하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혜니 뭐니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사안은 제가 정확히 이해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건 담당자한테 당당하게 물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역권의 성질이 비메타적 성격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메타적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소유권에서 얘기를 해요. 뭐 메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건데 이건 비메타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권의 토지 사용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역권은 승역지에 대한 메타적 점유가 인정되는 권익이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방해 제거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 땅은 아니지만 그런 방해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한다. 근데 반환 청구권은 이제 불인정한다. 이게 어차피 비록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방해하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다. 방해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지역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당사자 간의 구별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게 이러고 있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를 제가 샀어요. 이분이 뭐 금전적으로 아쉬워가지고 제가 샀어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나쁜 마음 먹고 다니지는 못해 예를 들어 차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빵은 못 맞고 이렇게 반만 막아서 차가 못 가고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역지와 승역지는 이게 그러니까 지 여건이 물건이잖아요, 그죠? 채권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채권에서 봤던 건 우리 토지 사용 승낙서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사모님 제가 이거 그 땅 좀 지나가게 그 해달라고 얘기하면 저 시청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 좀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갑자기 어떤 게 나중에 세월 지나면서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역분합니다. 파는 거죠. 그럴 때도 와서 그랬죠. 난 몰라. 난 동의서 해준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토지 사용 승낙은 이게 두 사람 간의 관계니까 채권 관계고 이 지역권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제가 이걸 샀다 해서 이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 임차권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물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지역권이 많지가 않으니까 깊이는 크게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 지역권의 수용성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으나 등기하지 않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불가분성, 요역지, 내 땅이 수인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의 지분으로 인한 지역권 소멸은 금지되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다른 취득을 하는 거예요. 지역권 일반적으로 취득 사유는 등기를 하거나 설정하고 등기 유언이라든가 상속, 내 땅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도 양도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내 땅이라고 써난 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그 사람도 저렇게 남의 땅, 승역지 땅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가지고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시효 취득에 의한 지역권은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아마 저도 이 지역권에 대해서는 많이는 안 봐서 아주 깊이는 모르는데 이게 토지 같은 경우는 20년 국면 평온하게 타인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 취득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지역권도 점유 취득이 되는 것 같아요. 시효 취득이 된다는 겁니다.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데는 모든 공유자를 위해서 시효 취득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속 기간이 없답니다. 이게 지역권의 존속 기간 약정에 의해서 자유를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역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역권 안에서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순위 근저당이고 2순위 가압이고 3순위가 지역권이고 4순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 이렇게 넘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알서 기준 권리 해가지고 근저당, 가압류, 안보가등기 또 뭐 있네요. 전세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대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나요? 5개. 압류는 여기다가 가압류나 압류나 요걸 우리가 보통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거는 다 털려나가서 없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피부대기 안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게 사실은 보니까 경매가 아까 이제 강제학과에서 돈으로 한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왕 설명하는 거는 만약에 뭐겠지? 여기에 만약에 가처분 그 다음에 지상권 소유권 이 가등기 이건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돈인가요? 근저당 돈 받게 한 거예요. 근저당 왜 나중에 근저당이 경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강제로 돈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은요. 아세요? 담보 가등기는요. 가등기가 두 개가 있대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에 의한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고 결국 이것도 돈이에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두 개 다 있어요. 용의권의 물건으로서 나중에 가서 돈도 받을 줄 사용 수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개시 결정도 돈 받는 거예요. 가처분은 돈 받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거거든요. 가처분은 돈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보존을 긴급하게 우리 보존 처분이거든요. 요거는 아니에요. 지상권도 우리 돈 받기 위해서 지상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도 돈을 받게 아니라 권리를 가져오려고 미리 하는 거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돈 받기네, 그죠? 맞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 쳐서 경매를 집어넣는 건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5개의 그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서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된다면서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이 요역지라고 했던 내 땅, 내가 부탁해서 요만큼에 대해서 승하게 한 이 승역지가 일심동체로 한조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땅이 지금 현재에 이렇게 경매가 넘어가면 여기에 그 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생기고 지역권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말소가 된다 그러면 이 누가 낙찰을 받을까? 여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이 지역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말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근저당 1순위 근저당이 손해일까요? 유리할까요? 이해 안 가나 지금 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돈 받는 데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 1순위 때 무조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불치게 손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지역권 없애버리면 여기에서 이 지역권도 없는 이 땅에 가면 가격이 오히려 이 사람이 손해가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져도 오히려 이분이 평가하는 데서 이 사람도 돈 받고 이 사람도 돈 받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할 때 그냥 이제 거의 99%고 98%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100%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불치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논리를 하다 보니 거의 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 오히려 이게 살아 있어야만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도 무난하게 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말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권리 분석을 쭉 하면 거의 다 맞는데, 그래서 이게 그럼 경매를 왜 하지? 왜 우리가 어떤 국가기관이 남의 집을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그래서 강제로 환가해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과정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수강생님한테 다 돈을 빌려가지고 했으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한테 어떤 순위대로 아까 같이 1번, 2번 해가지고 막 한 20번까지 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되는데, 다만 내가 뭐 이게 만약에 20억이라면 이 판 금액이 5억밖에 안 돼. 나머지는 배당해서 못 받을 거지만 권리는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강제로 환가하는 과정에서 불치게 손해를 보지 말라고 다 이렇게 말소를 시키는 거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하나요?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죠. 뭐. 시간 가는 거 모르겠어요. 예. 이게 2,000평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있어요. 지금 누가 하려고 뭐 여러 군데서 전화 오더라고. 단점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 이게 그건 길이 없으니까 묘지도 몇 장 있고. 나무요. 산이니까 나무잎이 다 있고 빽빽하게 자연잎이 꽉 찼죠. 그냥 그 옆에 거를 사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방송할 때까지 쑥스럽게 나도
신유가 또 한복을 사라 그래서 나는 뭐 육아 좀 내가 가만히 봤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아무 생각 안 했었는데 육아 좀 같아. 이게 지금 뭐 7억 4,800장이가 땅 2,300장. 나쁜 것은 이게 뭐야 그 박종성과 내가 상속받은 그 지분으로 들어가서 전체 공유분할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데 이게 힘줄까 이거 맞아.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하얀 게 길인데 이걸 사서 붙이든가 이걸 사서 붙이든가 이건 어차피 이거는 뭐 얼마 달라는 거 100만 원, 150만 원 써도 좀 어렵죠. 그런 핸디캡은 있는 거죠. 대신에 뭐 혼자 바꿔 가지고 이게 10몇만 원 꼴 이렇게 되는데 강시 지역에서 그죠? 이거를 모았는데 이거를 모았는데 이게 17가지. 다음 월요일에 그래요? 그 다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는 분명히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가지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가서 사용도 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택 임대차 그러니까 계약서만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입하고 거기에 주거해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아예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 등기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금액 얼마,
기간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부적으로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하나죠. 용인 물건의 하나죠.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인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 물건이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 전세권에도 상린 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내가 허락을 받았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전세권자에게 했을 때는 이분도 내가 비록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다 소유권 못지않게 다 쉽게 말해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 타 물건,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 이게 전세,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는 주택에 대한 전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토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부동산 일부 중 한 필지 토지 일부 또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그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게 뭔 얘기지? 우리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다가구는 건축법상은 단독주택인데 방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별개로 살 수 있잖아요. 101호, 102호, 103호 이런 데는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도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의 목적이 될 때는 등기 신청 후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301호, 401호 이런 식으로 첨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전세금이 지금 전세권의 요소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금 0원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금이 한 1원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그건 전세권이 아니다. 형식상 10원이든 100원이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담보물건서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이 집주인이 되겠죠.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세 물건이니까 바로 그냥 다른 어떤 임대차 같은 경우는 가압류 설정을 가압류하고 가압류에서 본안소송에서 강제경매 압류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담보물건의 통유성, 부정성, 불가능성, 수강성, 불상대의성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설정 계약과 전세금의 지급 및 전세금 설정 등기가 있어야 취득한다.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전세금도 지급돼야 되고 어떤 등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만 전세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양도나 상속 또는 취득 시효에 의해서 취득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도 이게 물건이니까 양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 목적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을 목적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 아니면 전세권 원상회복 이거 뭐지?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택을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무슨 도박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무슨 다른 영업용으로 무슨 에어비앤비를 해가지고 영업장으로 쓰거나 했을 때 목적하고 다른 거니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용법대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감의 청구, 전세금의 목적 부동산이나 조세 공간 기타 부담이 증감할 때는 경제적 사정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을 때는 당사 장래에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는 2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게 전세권의 총 기간이 10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기에 증감 청구 이런 얘기가 금액을 중간에 10년간 만약에 계약을 해버렸다면 그 중간에 어떤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분의 1 이 부분은 어떻게 중요하냐.
유익비 상환 처분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약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관한 그 가액이 증가하는 현존한 경우에는 하나요. 선택조차 지출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집주인한테다가 승낙을 받고 그 건물을 가치를 증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유익비로 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전세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로 점유를 침탈당할 때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침해를 당한 때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것들이 조짐이 보이면 아예 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 청구권이 우선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데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전세권은 제가 생각 통상적으로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게 말하면 법무사 오라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 부분에 나타나서 물건으로서 효력이 나타나고 이 전세권자는 전입신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만기가 돼가지고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경우에는 이 전세 고래기에 가지고 경매를 바로 진행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물건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이라는 특별법.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채권이 물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물권화가 바로 주택임대차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어진 게 그럼 뭔 특별한 걸 줬냐면 대항력을 준 거고 그럼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에 전입만 하면 되고 그죠? 계약서를 쓰고 계약하고 전입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줘. 뭐 하면 확정일자 받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최우선 변제도 받는 거. 최우선 변제는 이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만 이제 뭐 주거는 이제 당연히 산다고 보고 이 최우선 변제는 어떤 금액 일정한 시점에서 금액이 되면 이 금액 안에서는 이 금액만큼 그 어떤 권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준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입과 주거가 돼야 돼요. 이 전세권은 그런 권리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실무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비용이 좀 발생될 수가 있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비용이 좀 발생되는 거고 이거는 비용 발생 없이 국가가 이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그 전세권자가 굳이 확정일자나 뭐 그 전입신고를 아니 저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되게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게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뭐 가물도 있고 중간에 집을 계약할 당시에는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소위 말하는 아무런 제한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이게 가압이에요. 뭐 아니면 근저당이에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러다가 이게 경매 진행됐다고 치자고요. 근저당에 의해서. 아니면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의 경매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임의 경매가 돼서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전세 보증금이 조금 올려봅시다. 5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 집이 만약에 한 7억짜리가 된다, 한 7억짜리가 된다고 쳐요. 보통 거래는 한 7억짜리가 돼요. 그래서 전세가 5천이에요. 근데 어떤 뭐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어쩌이 낙찰자가 한 4억에 낙찰됐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이 전세권자에 의해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당연히 아까 말소 기준 권리에서 이렇게 아파트라고 쳤을 때 이분은 1억 못 간대, 그죠? 나가야 돼, 그죠? 네. 배당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왠지 누구한테 가서 들어보냐. 그러면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뭐 어려워 계약서도 있는데 전입신고하고 어차피 전입신고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세권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어떤 데 전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해서 전세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은 전세권에 의해서는 나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이 전세권에 의해서는 나가야 되지만 이 임차권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결국 이거는 양쪽 다 칼날을 쓴다고 쌍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전세권자가 아닌 이 근저당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원인을 해가지고 경매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배당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배당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계산해보니까 손해볼 것 같거든. 아니 뭐 다른 생각이 있던가. 그래서 이게 왜 전세권만 하면 되지 복잡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선순위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낙찰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 입장에서도 국가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배당 기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당 기일. 며칠까지 배당 신청을 하세요. 배당 신청을 하세요 하잖아요. 배당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배당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월 1일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한도 보니까 만약에 배당 신청을 뭐 5월 2일 날 했어요. 그럼 이건 안 받아지는 거거든요. 경매지에는 배당 신청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막상 배당하러 가서 누가 낙찰받아가 돈이 모여서 며칠날 배당합니다 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겠죠. 배당 마감이 돼도 안 돼 있고 이 사람은 배당 신청 마감일까지 안 하고 그 다음날 했기 때문에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만약에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는데 온팡 나무를 내릴 텐데, 그렇죠? 만약에 배당 신청을 했다고 쳐도 만약에 뭐
이게 한 사업밖에 배당을 선순위라고 해가지고 사업밖에 안 받고 못 받고 나머지 내 돈 1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은 주장하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가 네. 은행이 이제 그 전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전세권이 그거 말소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말소? 뭐 간단해요. 이게 동시에 단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우리 수강생님이 집주인이고 제가 세입자예요. 그럼 뭐 계약할 때 이렇게 저기서 인감증명해가지고 공무사실께서 전세권 설정을 했죠. 또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저는 돈을 달라고 그럴 거고 또 우리 수강생님은 내 집에 그 전세권 말소를 시켜다 그래 내가 돈 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사가. 그럼 내가 그런 예전에 2년 전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드리고 뭐 말소서를 드리고 도장 다 찍고 할 거 다 했으니까 뭐 보증금 주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오케이 다 맞네 그러면 그건 어려운 그런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고 하다 보면 이게 재밌는 일들이 아마 생기가 이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양한 일들이 아마 많이 생기죠. 그 사례를 좀 보면서 다음 장 7월달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좀 반복하고 이러면 아예 그런 그 물건을 하나를 보면서 사례를 보면서 한번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이해력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권자의 의무는 수선유지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목적 부동산의 통상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의 성질에 의해서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전세권자는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을 이를 사용 수행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래 그 용법으로 사용하지 계약할 당시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이제 발견되면 원상회복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해라는 겁니다. 전세권이 전속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목적 부동산에 분속시킨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전속 기간에 전전세권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항력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세권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물건이니까 예를 들어 사모님 전세권을 저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전세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은행은 그것을 담보로 질권 형성해서 집주인한테다가 통지하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질권을 잡고 있으니까 전세권자한테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고 우리 은행에다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질권 통지서도 나오죠. 전세권 처분에 당하는 특약에 의해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 처분 금지의 특약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 및 담보 제공 전세권 양도가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전세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도 가능한 거죠. 전세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의무를 갖습니다. 그 전세권을 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는 거고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전세권은 전환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좀 전에
말씀하고 은행 같은 경우 요즘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 아마 이 전세권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직권 설정하고 그런 품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걸 간파하고 전세권자한테 보증금 내줬다가 집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전세권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전세권 갱신인 경우 존속 기간은 갱신한 것부터 10년을 넘지 못하고 최단 기간은 10년이라는 거고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보하고 수 있고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기준하면 소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정갱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약정으로 갱신할 수가 있고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그리고 약정이나 갱신은 등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고 그 문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등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건물 전세권에 대한 법정 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건물의 집주인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 갱신 거절 또는 어떤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료된 때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과 동일한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임대차에서 묵시의 갱신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이렇게 효력을 발생한다. 전세권의 소멸은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정부.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아까도 말씀드린 사용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통보받으면 6개월이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거는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목적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하거나 할 때는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일부가 멸실할 때는 그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리고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다 소멸되고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일부 조금 그랬을 때고 일부 조금 멸실된 부분은 소멸한다. 불가항력이란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전세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하는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는 당연히 이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지겠죠. 그다음에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자유로이 그거는 당연히 전세권자가 나 이제 안 할래요 이러면 포기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제3자를 위한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전세권이 그 소멸 사유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당연히 목적물을 이제 반환해야 되고 만기가 돼서 당연히 전세권 소멸시키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목적물 부동산으로 반환해줘야 돼요. 전세 설정자의 전세권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및 원상회부는 동시에 관계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마지막에는 동시행으로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옥신각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줘야 말소서를 주지. 무슨 소리야? 말소서를 내가 줬는데 말소서를 줘야 돈을 주지. 돈을 줘야 말소서를 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두 분이서 손잡고 법원 등기관 앞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에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매수한 경우는 결국은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옆에 다른 어떤 구성물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 언제든지 구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건 거절할 수 없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자가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자가 반환하지 않으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전부든 일부가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될 때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한 경우 소멸한 후에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거 있으면 반환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청구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경매 그다음에 저당권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이 저당권은 다음 시간에 나중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사실은 우리가 경매에 있어가지고 꽤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우리가 경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봐가면서 한 번씩 권리 분석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러면 조금씩 이제 감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